6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오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을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권성동 의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인사까지 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자부 공무원의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권 의원이 받는 혐의 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선고 직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사법정의에 눈을 감고 권력자의 채용 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권성동 의원 한 사람의 무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취업 비리들의 면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까? 부디 2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유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일반 시민이 경찰관의 범인 검거를 돕다가 다쳤습니다. 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언뜻 들어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친 시민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 여경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좀 도와달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침착하게 제대로 잘 대응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자라서 수갑 못 채워요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이고 사건을 희화하는 패러디까지 난무하는 등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경 요청에 응해 시민이 취객 제압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큰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치료비 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친 시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재산상 피해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혀 없어 치료비나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 뜻하지 않게 일반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경찰에 치료비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대로 정당한 법집행 활동에 위축을 받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나몰라라 하는 무관심한 세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에 대해 생명,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상의 경우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1에서 8등급까지 등급별 정액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상이 악화한 경우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전액 지급됩니다. 꼭 돈을 벌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동참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기본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가 잘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 자정을 기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2달간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로 경찰은 술 마신 당일은 물론 과음한 다음 날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 고발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습니다. 4.16 연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 투쟁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며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게 하는 사태를 막고자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두고 고소를 했다며 검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생활 21년 만에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본문입니다. 남 변호사님, 21년 동안 해외 도피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네, 1997년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2억 원을 횡령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가 98년 6월에서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에 잠적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추적을 하다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나중에 이 정한근 씨가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 LA로 간다는 정보를 우리 검찰 등에 출국하기 1시간 전인가에 줬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파나마에서 이제 그 정한근 씨를 체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거기서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는 5개 나라 공조를 해서 앞선까지 쉬운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해외 도피를 21년이나 했다고 하는데 횡령 액수가 크긴 하지만 이게 공소시효 같은 게 살아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해외 도피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한근 씨가 잠적은 했는데 해외로 도피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검찰로서는 만약에 해외 도피한 게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2007년경에 기소를 했고요. 기소를 했으니까 일단 공소시효는 정지됐습니다. 이게 당사자가 없는데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할 수 있는데 당사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하는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개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태로 기소는 한 상태에서 개정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 등에서 우리가 봤는데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회 기일에는 이제 나와야 되고 이런 거라서 걸석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그냥 개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중앙지법에 있는 사건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네, 정태수 전 회장의 경우에도
뭐 강릉영동대 교비 횡령건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기소돼서 1심 형이 선고되고 네. 2심 재판을 받던 중에 그 병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형 집행 정지를 받아서 일본으로 가고 그 뒤에 네.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 중에 잠적한 것이어서 네. 판결이 그냥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네. 얼마가 나왔었죠?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것으로 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세금만 수천억 원대 체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망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금의 경우에는 상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네. 인터넷에서 이미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세기본법은 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세금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꼭 한정승인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정태수 씨가 네. 국내에 남겨놓은 재산이 지금 적어도 명의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도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태수의 남은 재산을 찾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못 받아가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저 채무가 승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네, 뭐 법무부가 지금 아마 키르기스탄 여기에 정태수 전 회장이 있는 거 보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생사 여부가 확인돼서 국내로 합송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고 씨 측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고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던 24살 동갑내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부에 대해 남편은 징역 9년을, 부인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양육 능력이 없었던 점,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할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유명 방송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공공연하게 불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방송인 김미화 씨 얘기입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 씨는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친권과 아이 양육권은 김미화 씨가 가져갔고 전 남편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A씨는 또 이혼 관련해 더는 서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11월 김 씨의 전 남편이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위약금 1억 원 등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 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면접 교섭권을 침해받았고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2010년과 2013년 김 씨의 언론 인터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김 씨도 면접 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는데 방해했다고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1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김 씨와 A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전 남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미화 씨가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 김미화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비슷하지만 특히 들추어내려면 끝도 없는 게 헤어진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합니다. 덮는다고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끄집어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면 가슴에 묻고 덮고 사는 게 방편일 듯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미래위원회가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진술 조력인과 전담 수사관 제도 등 강화를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미래위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청소년 보호관찰 일원을 37명을 증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인권 문제 등을 다룬 영화 가버나움 상영회를 엽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4주간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청은 특히 각종 유착과 비리 의혹에 휩싸인 강남경찰서에 대해 2주간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